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의 은행이나 기업들은 가급적 미국 제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암호화폐가 없어도 거래가 가능한 게 중간에만 암호화폐를 쓰는 거고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위안화나 루브라로 거래하는 거가 똑같은 효과를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쓸 때는 XRP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네트워크만 활용하고 자기네 돈을 혹은 자기네 암호화폐를 그대로 이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리플 CBDC 플랫폼도 앞으로는 늘어나고 특히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도 앞으로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리플의 마케팅 끊임없는 어떤 신기술 개발이 뒷받침해 주는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희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칼럼 쓰고 책 쓰고 있는 홍익희입니다. 이번 연준의 3연속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재 상황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3일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 폭탄이 오히려 시장을 좀 좋게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그날 하도 느닷없는 엄청난 반표로 인해서 하루 사이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자그마치 3.8%였던 게 4.5%로 7bp나 뛰었습니다. 그 얘기는 장기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8년이니까 5.6% 정도 급락을 했고 20년물은 10% 이상, 30년물은 15%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면 장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은행 같은 데는 엄청난 손해를 봐서 기관 투자자들이 파산할 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말 같은 금융위기가 또다시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빈센트 재무장관이 대통령실에 뛰어 올라가서 지금 이대로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90일 연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렇게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하면 다른 자산군들은 급락을 합니다. 그때 예외 없이 주식, 채권은 물론이고 금과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신뢰를 잊어버리고 하염없이 밑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는 사실 호재입니다. 그래서 급락하던 금이나 비트코인이 내가 지금 다른 자산군하고 다 같이 이렇게 급락세로 들어가는 게 이게 내 길이 아닌가벼 해서 이 둘은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즉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나스닥이 10% 급락을 했을 때 오히려 금은 10%가 올랐어요. 비트코인도 그 당시 6%가 올랐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간 비트코인은 나스닥하고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디커플링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비트코인한테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여태까지는 계속 나스닥이 힘들면은 같이 가격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스닥하고 디커플링이 되고 금과 오히려 커플링 현상을 보인다는 게 이제는 대체 자산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2020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금 가격이 2,000불까지 오르자 미국 정부가 금 선물 시장에 규제를 가해서 그 해 자그마치 8번이나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레버리지 같은 걸 축소시켜서 이 금값을 억눌렀습니다. 그때 하반기에 금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더 규제를 가하는 통에 그때 큰 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금 시장을 떠나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금과 디커플링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이번 기회로 이제는 완전히 디커플링 됐다는 건 아니고 상황 봐가지고 거시경제 흐름이 나쁘면 물론 나스닥하고 같은 흐름도 택하겠지만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어떤 부분에서는 되찾아가지고 금과의 동조화 현상을 앞으로는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4월 3일 상호관세 폭탄이 비트코인 시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화시켰다고 그럴까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들이 어떤 지표를 봐야 되냐면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하고 M2 공급량의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강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즉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110에 있던 게 지금 10% 가까이 빠져가지고 지금 1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다는 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강세로 가는 걸 의미하고 또 하나는 통화 공급량입니다. 통화가 많이 공급되면 즉 달러 가치는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강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달러 인덱스하고 M2의 추이를 좀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나스닥 선물하고 금 가격하고 사이를 비트코인이 중간 레벨에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나스닥 선물과 금 가격을 같이 봐줘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하고 M2 추이를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악재 같은 경우에 금리가 급등했다거나 나스닥이 폭락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옛날처럼 비트코인이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좋은 징표라고 보이는데 우선 지금은 이 달러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M2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 M2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선거 때 한번 팍 튀었다가 전체적인 추세가 상향 추세, 즉 시장의 통화 공급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면 본질적으로 대체 자산은 강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통화 공급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것도 비트코인의 강세를 의미하는 지표로 봐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금 가격의 추이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온스당 2,000달러 선에 도달하면 어김없이 미국 정부가 가격 규제를 해서 지금 2,000달러 선 근처에서 계속 두들겨 맞고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온스당 2,000달러만 오면 미국 정부가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선물 시장을 동원해서 규제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 정부가 이 금가격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최근 2년 사이에 브릭스가 금을 대량으로 수입을 했어요. 한 600톤 이상을 수입했다고 알려지는데 브릭스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담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금 수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 가격을 내리누르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 이제 자유롭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 가격은 온스당 5,000불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이유인데 이게 비트코인한테는 또 호재입니다. 금과 동행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수입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특히 저 빨간색 중국 같은 국가가 최근 들어와서 금 수입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초록색은 인도고 그 가운데 두 개는 러시아하고 투르키예인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맹렬하게 금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브릭스에서 최근에 금 기반 무역 통화를 지금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인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 조율 문제가 좀 남아있고 혹은 인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끼리 할지 앞으로 인도까지 가세하게 될지는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정상회에서 또 어떤 게 논의됐었냐면 탈달러를 위해서 우리가 회원국 간의 통화로 무역을 하자라고 재작년에 합의를 봤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중에 위안화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데 반해서 중국은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위안화조차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싶어도 위안화 유동성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역할 때만은 무역 통화를 만들어 쓰자라고 추진하는 한편, 이게 인도 반대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궤도에 못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급한 대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교육을 하자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태까지는 채굴이나 암호화폐 거래 같은 걸 법으로 금해놨었는데, 이번 11월 달에 채굴도 합법화시키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2개를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는 채굴업자들한테 채굴된 비트코인을 러시아 내에서 팔지 못하게 하고 대신 러시아 석유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 수입업자들한테 팔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국내에 풀면은 그걸 가지고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은 막으면서 그거를 무역에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 이걸 법으로 허용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러시아 석유 기업이 중국과 인도 업체와는 암호화폐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암호화폐를 쓰면은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레이더망에 이게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융제재나 경제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이나 인도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의 은행이나 기업들은 가급적 미국 제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암호화폐가 없어도 거래가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인도의 업체가 자기들의 루피아를 가지고 송금을 하면 중간에 업체가 그 루피아를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러시아 업체한테 보낼 적에 받은 사람이 그걸 다시 루블화로 전환을 해서 상대 기업에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만 암호화폐를 쓰는 거고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위안화나 루블화로 거래하는 거가 똑같은 효과를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설사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중간에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그런 환전업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그들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암호화폐가 교육에 직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트코인한테는 앞으로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에서 미국 달러의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만 해도 70% 이상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57%로 감소를 하고, 이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CBDC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겁니다. 현재 한 130개국 정도가 CBDC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CBDC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서부터 CBDC 한국형 CBDC 실험에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지폐를 대체하고 이제는 지폐 없는 세상에 도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크립토 커런시, 즉 암호화폐가 지금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등 법정 통화는 쇠퇴를 하고 있고,
CBDC 시대가 도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통화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는 앞으로는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뉴햄프셔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금융계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는 다른 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의회를 통과한 주가 이제 2개 주예요. 뉴햄프셔 주하고 이제 애리조나 주가 통과를 했는데, 그리고 텍사스도 하원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는 주지사가 지금 거부권을 발동을 했어요. 그리고 텍사스는 이제 상원 통과가 남아 있는데 이게 주요 분기점이 될 겁니다. 텍사스 같이 큰 주가 이제 비축을 시작하면은 다른 주에 또 이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움직임을 갖고 있는 주가 한 20개 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미국 연합 정부가 비트코인 비축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구기금이나 큰 펀드나 대학 펀드들도 이런 걸 보고 이제 쫓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트코인 시장에는 큰 호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뉴햄프셔 주정부는 일단은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건 비트코인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솔라나 같은 것들이 아마 이대로 성장을 계속하면 머지않아서 아마 5천억 달러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것도 비축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뉴햄프셔가 치고 나가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주들도 이거를 보고 아마 유사하게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낸스 설립자 창펑 자오는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 대략 13억까지 오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통과되는 등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사이클에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거예요. 우선 데이터를 보면 이 옆에 데이터를 보시면 반감기 이후에 1년차, 2년차는 예외 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예외 없는 게 있는데 3년차 때는 하락을 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2014년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하락이 나와 있고 2018년도 3년차인데 하락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3년차 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비트코인 반감기 2년차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상승을 계속할 테지만 그간의 데이터를 보면 내년 2026년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잘못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이제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환경이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특히 적대적 규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친암호화폐 지원 정책들이 많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일단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미 비트코인은 95% 이상이 채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100만 개 중에서 지금 1,990만 개가 채굴이 끝났고 나머지 이제 5%가 남았는데 5%를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채굴해야 되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량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졌다. 이게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입니다.
우선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수를 보면 2021년만 해도 15%였는데 지금은 이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한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숫자 자체가 6,5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정부만 친암호화폐 성향을 갖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자가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거에서 또 다음 정권이나 다음 의회 때도 이게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치가가 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생태가 커서 안정적으로 이러한 친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갈 거고, 또 하나는 코인 마켓캡에서는 지금 이게 암호화폐 투자가 28%가 아니라 40%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자그마치 40%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지난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습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코인마켓캡은 주식시장에서 ETF를 산 사람들도 암호화폐 투자자로 포함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 세큐리티에서 나온 이 자료는 순수 현물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만의 통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비트코인 ETF를 산 사람들도 비트코인 투자자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코인마켓캡이 지금 주장하는 40%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태가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25살서부터 34살 사이의 젊은 층이 이 투자의 3분의 1 이상 34%가 이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앞으로 젊은이들이 이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시장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의 긍정적 변화가 꾸준히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적으로 힘을 더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웹도덕 현상이라고 선물 시장을 가지고 현물 시장을 흔드는 그러한 작태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빠져봤자 한 30% 내외에서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옛날처럼 반토막이니 반의 반토막 나기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굉장히 커져갖고 거기에 반해서 선물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이제 왜소해지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현물을 흔드는 행태는 앞으로는 쉽게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생태계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일단 세계 130국이 CBDC를 준비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도 CBDC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준도 FedNow라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는 연준이 CBDC를 일단 상업은행까지만 내려보내면 상업은행은 그거를 담보로 예금 토큰을 발행을 해서 활용하는 이런 두 단계 시스템으로 하면서 그 네트워크 상에서는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것들도 그 네트워크에서 통합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험까지도 마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CBDC 개발을 금지시키고 미국은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통에 앞으로는 CBDC와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겁니다. 그 통해 우리나라는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CBDC가 미국이 추진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와서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런 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그런 형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CBDC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하는 CBDC하고는 형태가 틀려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시장입니다. 지금 한 2,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 안에 이게 거의 2배로 커져서 한 4천억 달러 규모가 되고 이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2028년에는 한 2조 달러, 뭐 2030년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커질 텐데 4조 달러가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면 지금 달러의 총 발행액이 한 7조 달러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시장이 앞으로는 달러 시장 못지않게 이 시장이 커질 거예요. 그것도 급격하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CBDC의 대항마로서의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참 용도가 많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의 일종의 기축통화예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살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 노릇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중남미나 중동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시민들이 이제는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무료로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즉 한마디로 스위프트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와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제는 무역하는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동대문 시장 장사꾼들은 이제 죄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러는 사는 값하고 파는 값이 서로 틀린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같아요. 게다가 신용장이나 무역금융을 일으켜서 무역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 무역이나 중소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무역을 선호하게 되는데 근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거를 문제로 보는 이유는 이게 통계에 안 잡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을 하면 당국이 이걸 파악할 길이 없어요. 이건 은행을 안 거치기 때문에 즉 암호화폐 특성상 그냥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전자지갑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여기에 달러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대부분 미국 국채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고 금을 담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 국채들은 수요가 급감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미국 국채들을 담보로 이제 많이 담을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현 시점에서 사실상 미국 국채 시장이 앞으로 생존이 지속 가능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나타나서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의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CBDC를 쓰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또 하나는 민간 분야의 기술과 창의성이 정부 주도보다는 효율적일 거라는 이런 판단에서 CBDC를 안 쓰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달러 패권을 연장할 수 있고 또 하나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어 미국으로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게다가 민간 분야, 공공 분야 할 것 없이 앞으로는 메타버스 등 가상 생태계에서조차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는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봐야 되겠죠.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 선호도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리플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글로벌 유동성이 메마른 가운데 다른 코인들에 비해 리플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이 예전보다 하나의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리플은 최근에 그 소송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큰 수요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면 우선 다른 나라들이 쉽게 리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대형은행이나 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리플을 사용하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는 완전히 정상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CBDC를 개발할 적에 우선 리플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도 이제 많아졌고, 그 다음에 외국 은행이나 미국 국내 은행 할 것 없이 앞으로는 리플렛이나 XRP를 그들의 송금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하더라도 리플을 사용할 의도가 있다, 의향이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일단 대형 은행들하고의 리플 관계가 앞으로는 급속도로 이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들이 사실 탐내는 건 XRP가 아니라 리플렛이에요. 즉 리플렛은 이 네트워크는 분산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쪽 은행에서 저쪽 은행으로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시스템은 사실은 송금망이 아니고 이건 통신망이에요. 즉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라는 지시를 전보 형식으로 보내면은 그 은행은 자기의 송금망을 통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송금을 하느라고 여기는 송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금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런데 리플렛을 활용하게 되면 이거는 보통 한 3, 4초 내에 송금이 완료돼요.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은행들이 리플렛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또 하나는 환전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태까지는 은행들이 송금을 할 적에 중간에 환전을 해야 되면은 해당국의 통화를 미리 다 사전에 사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송금 원화를 갖다 주면서 이거를 달러로 좀 붙여달라, 유로화로 좀 붙여달라라고 그러면 갖고 있던 통화를 가지고 환전을 해서 해줬는데, 리플의 ODL이라는 시스템을 쓰면 중간 매체 통화를 XRP로 쓸 수 있습니다. XRP로 어떤 통화든지 다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환전을 위해서 비축해야 될 엄청난 다른 외국 통화들에 대한 자본을 거기에다 쏟아 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은 오히려 on-demand liquidity, 이 ODL 시스템을 위해서 XRP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쓸 때는 XRP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네트워크만 활용하고 자기네 돈을 혹은 자기네 암호화폐를 그대로 이제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전에 있어서만은 XRP가 의무적으로 교환의 매체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들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리플 CBDC 플랫폼도 앞으로는 늘어나고, 특히 리플이 지난해 말에 개발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앞으로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소송 이슈의 해소로 인해서 앞으로 리플의 마케팅, 끊임없는 어떤 신기술 개발이 뒷받침해 주면은 리플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SEC가 XRP ETF 승인 결정을 6월 17일로 연기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하는데요. SEC가 결정을 연기한 이유에 제한된 규칙 변경안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시간 벌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들이 연기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시간 벌기도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폴 애킨슨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4월 21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새로운 위원장이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포괄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어요. 우선 그 법에 맞춰서 SEC도 앞으로는 모든 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도 SEC가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미국 의회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 포괄법은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5일 전에 공개된 내용인데, 의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소비자 보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지원 사항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독 기관을 지금 SEC 위주로 돼 있는 거를 상품거래위원회로 암호화폐의 70% 정도는 상품으로 분류해서
그 해당 감독기관을 상품거래위원회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SEC가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상품이 아닌 증권성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만 감독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ETF 승인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다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맞춰서 아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 암호화폐의 그 네 번째 핵심 사항이 규제 대상인데 이거는 디지털 자산을 크게 세 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우선 상품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증권성이 있는 제한된 디지털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결제용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감독기관도 따로따로 다 지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SEC는 이 법안을 토대로 해서 아마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 작업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ETF 승인된다면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에 관련된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XRP ETF가 승인된다면 현재 가격의 최대 3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XRP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가격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 건데 정 물으신다면 저도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